나는 누구인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름, 직업, 성격,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근데 오늘 소개할 책은 이렇게 말해요. 그나라는 게 사실 뇌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다고요.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오늘은 신경심리학자 크리스 나이바우어가 쓴 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를 함께 살펴볼게요. 이 책 한 권이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나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좌뇌와 우뇌의 역할 차이예요. 저자는 복잡한 뇌과학을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 뇌를 좌우로 나눠서 설명해요. 먼저 좌뇌부터 볼게요. 좌뇌는 패턴을 인식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야기꾼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즉각 해석을 붙이고 그걸 스스로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게 만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이야기꾼은 사실 확인을 잘 안 해요.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 해석을 붙인 다음에 그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굳혀버려요.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을 완전히 오해했다가 나중에서야 아, 내가 틀렸구나 하고 깨달았던 순간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추측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해요. 이 짧은 문장 안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거든요. 첫째, 해석하는 마음은 항상 예외 없이 사실을 전혀 다 고려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만들어요. 둘째, 그 나는 추측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니라 좌뇌 해석 장치의 일부일 뿐이에요. 신경과학자 가자니가 박사는 이걸 두고 소설 같은 자아라고 불렀어요. 내가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판단조차도 이 이야기꾼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상에서 흔히 겪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죠. 근데 잠깐 차갑게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실제로 한 건 뭐예요? 공기를 진동시킨 것 뿐이에요. 소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 무형의 소리가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저자는 말해요. 당신의 좌뇌가 그 소리를 받아서 해석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건 나에 대한 공격이야 라는 지도를 그렸기 때문이라고요. 결국 상처를 준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저자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만약 상처받을 자아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 말이 당신을 향한 것이라 해도 자아가 없다면 과연 그게 문제가 됐을까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꽤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좌뇌는 생각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생각들을 종류별로 모아서 그룹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들. 이걸 신념 체계라고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자가 신념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해요. 문제는 그걸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신념은 결국 뭐예요? 머리 왼쪽에 있는 뇌세포들과 신경화학 물질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선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옳고 그름은 마음의 병이다. 정확히 이 딜레마를 콕 짚는 말이죠. 옳음과 그름은 믿음일 뿐인데 그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반드시 그래야 할 것으로 여기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신념과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왜 그렇게 불편하고 화가 나는지 이 개념 하나로 꽤 많은 게 설명돼요. 저자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제안해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의 나, 출근길에 짜증난 나, 점심 먹으면서 여유로운 나, 회의에서 긴장한 나, 퇴근길에 멍한 나, 저녁에 후회하는 나. 이게 전부 다 나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항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내가 나타났다 사라지거든요.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언제나 변함없는 나라는 환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굉장히 해방감을 줘요. 항상 한결같아야 할 의무는 없거든요. 분노하는 나를 마주할 때도 그건 플립북의 한 페이지에 불과해요. 금세 다른 감정, 다른 생각을 가진 또 다른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요. 해가 뜨고 지듯 나들이 왔다가 갈 뿐이에요. 그러니 어떤 나에 집착하고 어떤 나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쁜 나와 착한 나 사이에서 씨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위로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자는 이게 실제로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게 해준다고 말해요.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요. 그렇다면 운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의미 찾기, 상황의 큰 그림 보기, 창의적 표현, 감정 경험하기,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운해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운해 의식의 핵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그냥 하기.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이나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해 의식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심지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이미 좌뇌가 개입한 거거든요. 서양 문화에서는 흔히 감정보다 논리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저자는 이것도 사실은 주인이 되고 싶은 좌뇌의 외침이라고 해요. 운해는 기쁨에서 비탄까지, 행복에서 우울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감정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명상, 요가, 마음챙김이 좋은 출발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언어와 해석 없이 그냥 존재하는 연습이거든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을 방해한다. 처음 들으면 좀 역설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실제 연구에서 이게 확인이 됐어요.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음악을 들려줬어요. 한쪽엔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고 다른 한쪽엔 최대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보세요라고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한 쪽의 행복도가 더 낮았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행복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겪는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지금 이 상태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간극이 오히려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정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자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선택은 지금처럼 계속 사는 것이에요. 좌뇌가 만든 나를 진짜라고 믿으며 현대 사회라는 거대한 연극에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명상, 마음챙김, 기도, 요가, 연민, 감사. 우주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깨달음의 길을 전심으로 걷는 거예요. 세 번째 선택은 중도예요. 앞에 두 가지에 한 발씩 걸치는 거예요. 아이가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 함께 기뻐하고 승진에서 탈락하면 슬픔도 느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모든 감정 뒤에 항상 옅은 미소 하나가 깃들어 있으니까요. 운전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면 불같은 화가 올라오면서도 속으로는 이 우스운 상황에 피식 웃음이 터지는 것처럼요. 저자는 이 세 번째 길이 현실에서 가장 실천하기 좋은 방식이라고 말해요. 완벽하게 깨닫지 않아도 괜찮아요. 동료가 나를 못 본 척 지나가면 또 자아가 고개를 드는 걸 느끼겠지만 그것조차도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책의 마지막 메시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제 뭔가를 바꾸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거나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애쓰는 문제 대부분이 이미 좌뇌가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 뛰어넘어도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도요. 이 책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지금 이 순간 도달해야 할 곳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안내했을 거라고 저자는 말해요. 왜냐면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고 이미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책이 건네는 질문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인가? 나는 내 직업인가? 나는 내가 맡은 사회적 역할인가? 나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인가? 나는 내가 간직한 기억인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인가? 나는 나의 욕망인가? 나는 나의 감정인가? 나는 나의 신념인가? 나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인가? 나는 내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인가? 저자는 말해요. 진짜 나는 어떤 말로도 규정될 수 없다고. 범주도 이름표도 신념도 감정도 아니라고요. 하루 중 단 몇 초라도 이 질문에 진심으로 머물러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된다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그 몇 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과 구독 꼭 눌러주세요.